세상사 힘들게 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바로 사람이다. 사람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이니 미치고 팔짝 뛰는 노릇이고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든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안타깝게도 자신을 낳아준 부모일 수도 있고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일 수 있고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일 수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해주겠다던 배우자일 수도 있고 어린 시절이나 힘든 시간을 함께 해온 오랜 친구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누워서 침 뱉는 것 같다. 남들에게 이야기도 못하고 힘든 마음만 부여안고 혼자 지지고 볶는다. 하지만 늦어도 인생 후반전에 들어섰다면 관계와 세월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인생에서 절대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골라내고 관계를 끊어야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관계를 끊을 수 없다면 만남의 횟수를 줄이거나 거리를 두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오늘은 이러다간 내 인생을 망하게 할 수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1분, 1초 세월 가는 게 아까워 내 시간 금쪽같이 쪼개 쓰고 있는데 꼭 연락해서 쓸데없는 짓으로 내 시간을 잡아먹는 사람이 있다. 부탁이나 조언을 구할 수도 있고 하나 궁금하지도 않은 자신들의 집안 이야기부터 속을 뒤집는 자랑질까지 그렇게 해대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부탁이라는 것도 엄밀하게 따져보면 자기가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것이거나 시간과 상황이 여의치 않아 못하는 것도 아니다. 조언을 구한다고 하지만 이미 자기 마음속에는 결정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것뿐이다. 이럴 때 우리는 그들이 기대하지 않던 다른 이야기를 하면 화내고 쏘아붙인다. 두 번째는 공감과 연민이 부족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고통은 물론 어떤 문제나 상황, 현실에 대해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자신은 이성적이라 생각하고 우리를 감정적이거나 상황 판단을 못한다고 말하겠지만 실은 이런 사람은 대개 자기애가 너무 강한 나르시스트의 기질이 있거나 약하게나마 소시오패스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칼처럼 날카로운 말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툭툭 던져 사람 마음에 큰 상처도 잘 준다. 그런데 우습게도 이런 사람이 또 자기 이익이나 상처에는 무지하게 과할 정도로 예민하게 대한다는 것이다. 무조건 끊어야 한다. 세 번째는 부정적인 사람이다. 똑같은 것을 바라봐도 꼭 부정적인 측면만 보고 걱정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 심리학자들은 부정적인 사람을 종종 바이러스로 비유하는데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부정적인 기운을 퍼뜨리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항상 걱정과 불안에 휩싸이기 쉽고 늘 우울하게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무엇 하나 새롭게 시작할 마음조차도 갖지 못하고 정체되고 더 나아가 퇴보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괜히 곁에 있다가 우리한테 부정적인 일이 생기기 이전에 빨리 끊어내야만 한다. 네 번째는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이다. 어떤 일이든 꼭 자기가 희생자로 당하고 산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다. 정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인간관계라는 것이 일방적이기보다는 상호작용을 하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한다면 꼭 그렇지 않을 경우가 사실에 더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한 책임은 아주 칼로 도려내듯이 싹 발라내고 자신이 당한 이야기만을 한다. 곁에서 위로해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가련한 척하는데 아주 환장할 노릇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는데 아주 익숙하다. 언젠가는 잘못을 가리키고 책임을 미루는 그들의 손가락이 우리를 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조심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변덕이 심한 사람이다. 변덕 심한 사람만큼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없다. 웃었다, 울었다, 불같이 화냈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천사처럼 잘해주기도 한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없다. 나를 갖고 논하시기도 하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심술궂고 변덕이 심하며 정서가 불안정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가 다 빠져나가게 되고
그야말로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진다. 결국 정신적인 피해는 주변에 있는 사람만 받게 된다. 좋은 인생을 살려면 정서가 안정된 평안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 정서가 안정된 사람들은 너그럽고 포용적이라 대화를 나누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안정감이 우리에게도 전달돼서 평화로운 삶을 살게 도와준다. 여섯 번째는 항상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야기꾼이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창의력은 있는데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이다.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다기보다는 순간을 모면하려는 어리석음과 자신에게 준 믿음을 이용하려는 야비함이 빚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듣게 되는 거짓말은 듣는 사람의 인생마저 참담하게 느껴지게 만든다. 그에게 주었던 전폭적인 믿음과 신뢰가 산산이 깨어져 조각날 때는 인생의 회의까지 들게 함은 물론 인간의 그 비열함의 혐오까지 들게 된다.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또다시 믿음을 줘서는 안 된다. 한 번만 더 믿어달라는 눈물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다. 한 번 거짓말한 놈은 또 하기 마련이다. 일곱 번째는 남을 험담하는 사람이다. 습관적으로 뒷담화와 헐뜯기를 즐기는 사람이 있다. 만나도 자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남 얘기에 열을 올린다.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다 보면 나 없는 자리에서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어떻게 할까 싶어 오싹하기도 하다. 남 헐뜯기를 즐겨하는 사람과는 뒤에서 뭐라 욕할지 무서워하지도 말고 귀 간지럽더라도 꾹 참고 안 만나는 것이 상책이다. 설사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의 만행을 알려주려 하더라도 신경 딱 끄고 듣고 싶지 않다고 말조차도 꺼내지 못하게 딱 끊어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다. 여덟 번째는 남의 아픈 것을 공격하는 사람이다. 남의 아픈 것을 물어뜯는 사람은 가식적이고 위선적이며 교묘하고 야비하다. 상대방의 아픔과 단점을 보듬어주고 그의 편에 서서 지지해줄 것처럼 행동하다가 자기가 필요할 땐 그 아픔과 단점을 무기로 이용해서 상대방을 조종하거나 굴복시키려 든다. 그래서 옛 성현들은 자신의 단점이나 어려운 점을 아주 친한 친구라도 절대 얘기하지도 말고 드러내지도 말라고 얘기한다. 제일 고약한 사람은 배우자의 아픈 과거를 마구 들춰내는 사람들이다. 이런 것은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아홉 번째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실망시킨다. 약속을 취소하거나 늦는 친구를 보면 내가 이렇게 만만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참으며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무시한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인지시킬 필요가 있지만 대부분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은 자신이 계속 늦는다는 사실을 끝까지 깨닫지 못한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약속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뻔뻔한 태도를 보여줄 때도 있다. 정말로 인생을 길게 본다면 이런 유형의 친구가 앞으로의 내 남은 인생의 시간을 모조리 갉아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끊어내는 것이 좋다. 열 번째는 받는 것이 당연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을 잘 알고 싶으면 잘 대해줘 봐라라는 말이 있다. 계속 잘 대해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타난다. 받기만 하는지 어떤 식으로든 보답을 하려고 하는가의 차이다. 자연이나 인체, 인간관계는 순환이 될 때 건강하게 된다. 주고받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 우주의 이치다. 대부분의 보통 사람은 처음에는 고마워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하게 생각한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오히려 받던 것이 자신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를 상대로 섭섭하게 생각하며 심하면 원망을 하고 해를 끼치기도 한다. 내 인생에서 항상 경계해야 할 사람이다. 짧은 우리 인생에 필요 없는 사람들과 굳이 얽혀서 어렵게 힘들게 살 필요 없다. 세상이 아무리 미쳐 돌아가는 듯해도 그 와중에도 품격 잃지 않고 평안하며 사람으로서 도리를 지키며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우리 인생을 위해 사람을 걸러내야 하기 위해서는
모질고 단단해져야 한다. 물러터지고 순둥이처럼 행동하면 절대 이 사람들로부터 헤어나올 수가 없다. 독해져야 한다. 평안한 인생은 평안한 인간관계가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진정 평안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곁에 있는 필요 없는 사람부터 걸러내야 한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만 가득. 우리들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자식 농사 하나만 잘 지으면 노후 연금 보험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잘된 자식 한 명이 부모를 포함해서 집안까지 도와준 사례가 많이 있다. 하지만 요즘은 자식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집안은 그렇다 치고 부모 봉양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물론 예외의 사례도 있겠지만 시대의 큰 흐름은 각자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다. 각자 자기 생활만 해도 다행인데 30대 후반까지 캥거루적으로 부모 집에 얹혀서 사는 사람들도 참 많다. 단순히 얹혀서 조용히 살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한다고 부모님 재산까지 말아먹는 사람도 있다. 심지어는 영혼까지 끌어모아 자식 유학 보내놓고 다시 한국에 왔더니 설 자리가 없다며 대출까지 받아서 도와줬지만 얼마 못 버티고 캥거루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유학을 보낼 수가 있으면 보내야겠지만 부모 노후 자금까지 포기한 채로 자식을 유학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미 유학이 만능인 사회는 지나갔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꿈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시 유학을 갔다 온 자식이 함께 살자고 해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자식은 키울 때부터 자립심을 갖도록 키워야 한다. 손흥민 아버지는 손흥민을 축구선수로 키울 때 웨이브 아버지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다고 한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년 내내 혹독한 연습을 시켜서 지금의 손흥민을 만들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어떻게 청소를 시키고 설거지를 시키냐며 곱게만 키운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도 독립심과 사회성이 떨어진다. 반대로 어릴 적부터 청소나 설거지, 요리까지 스스로 한 아이들은 사회성도 뛰어나고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나이도 빠르다. 아르바이트하며 자신의 용돈 정도는 벌었으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도 있고 사회 진출에서도 큰 자산이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사랑한다면 모기를 주는 게 아니라 모기 잡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자식을 현명하게 키워야 한다. 우선 학창시절 과도한 사교육비를 투자하는 자세부터 바꾸는 게 좋다. 부모는 자식이 공부하고 싶은 만큼 공부를 시켜줄 의무는 있지만 재산을 물려줄 의무는 없다. 그리고 그런 것을 주입해야 노후에 탈이 없다. 부모의 재산에 기대거나 보험을 바라지 않고 홀로 서기가 가능하도록 키워야 한다. 노후 생활에 지장받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독립 자금만 지원하고 추가 지원은 없다는 걸 분명히 하면 된다. 대신 부모의 노후도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통해 서로 독립된 각오로 살아야 한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부양하겠다든지 결혼할 때까지만 돕겠다는 등 부양 기간을 확실하게 미리 선언하면 자식도 독립할 준비를 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식이 부모 걱정해야 할 나이에 부모가 매일 자식 걱정하는 것은 집착이다. 부모가 먼저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자식에게 아낌없이 퍼주고 간섭하다 병들어 자식들이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서운해하며 배신감에 치를 떠는 사람도 있다. 결국 자업자득이기 때문에 자식을 원망해야 소용없다. 오히려 독립을 일찍 한 자식이 효도도 잘한다. 부모가 능력이 있어 결혼, 집 장만 등에 도움을 주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체면 때문에 부모가 가진 집을 팔아 전셋집 장만해주고 결혼식 비용 대주고 노후를 궁핍하게 보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인이 선택할 몫이지만 평생 자식에 얽매여 사는 건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이성적으로는 자식을 큰 지원 없이 독립시키고 싶지만 감성적으로는 잘 안 되더라도 서로를 위해 결단을 해야 한다. 집도 자식에게 물려줄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모기지론에 가입해 주택연금을 받으면 훨씬 여유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고 자식도 물려받을 유산이 없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살게 될 것이다.
재산을 물려주면 늙고 병들었을 때 자식이 돌봐줄 것이라는 생각은 큰 착각이다. 요즘 우리 세대도 부모가 병들면 다 요양병원으로 보낸다. 가진 재산은 곶감 빼먹듯이 다 쓰고 죽는다는 생각으로 부부가 즐겁게 잘 쓰며 사는 게 자식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다. 자식이 성인이 되면 모든 선택을 스스로 하게 하고 부모는 조언만 해야 부모를 원망하지 않는다. 자식을 독립적으로 키워야 자식도 살고 부모도 산다. 어미새는 이렇게 날아라 혹은 저렇게 날아라 하면서 새끼새에게 간섭하지 않는다. 그냥 어미새가 여기서 저기로 휙 하고 날아가면 그걸 보고서 새끼도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다. 침팬지도 마찬가지다. 견과류를 깨먹을 때 어미는 돌로 쳐서 깨먹는 걸 새끼에게 보여줄 뿐이다. 그럼 새끼도 아무 돌이나 주워서 따라하게 된다. 자식 교육에서 필요한 것은 아름다운 방향과 따뜻한 방목이다. 부모는 대부분 방황은 고통이라 생각하고 자식의 삶에서 그걸 없애주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아이들이 방황할 때 못하게 하면 곤란하다. 아이가 스스로 방황할 수 있도록 잘 방향만 잡아주되 풀어줘야 한다. 그걸 방목이라고 부르는데 무작정 하는 방목이 아니라 따뜻한 방목이 필요하다. 비교하자면 조금 넉넉한 길이의 강아지 줄이 필요한 것이다. 아이들을 꽉 붙들어 매지 말고 넉넉하게 매놓았다가 행여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줄을 당겨야 하니까 관심을 갖대 안 부르는 척하며 곁눈질로 항상 주시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강아지 줄 정도가 아니라 아이의 수갑을 채우는 부모도 있다. 그것은 방목이 아니라 사육이다. 마당과 풀에 키운 닭이 더 건강하다. 방사한 닭이 낳은 계란도 더 값지다. 나무에서 떨어져 본 독수리 새끼가 가장 먼저 날게 되는 것이다. 아이가 겪는 시행착오와 고통은 복이 아니라 약이 된다. 그런데도 대부분 부모들은 자식이 고통을 맛보는 걸 싫어한다. 요즘엔 다 스스로 해야 하는 셀프 시대다. 더 나아가 노후 부양도 셀프 시대다. 예전에는 자녀들이 당연히 부모님을 봉양했는데 요즘은 각자 자기 살기도 바쁘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 생활비 마련 방법이 2011년에는 자녀 지원이 32%였는데 2021년에는 18%나 줄어서 14%밖에 안 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부양도 셀프 시대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니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도 OECD 국가 37개국 중 그리스, 터키를 제외하고 사실상 꼴찌라고 한다. 그럼 노후 대책을 셀프로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몸이 건강해야 된다. 몸이 건강하면서 그 건강한 몸으로 부족한 생활비도 좀 채워나가며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셀프로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에게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걷기가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다. 유산소 운동은 많은 양의 산소를 운반하고 인체의 큰 근육을 움직이기 때문이다.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 것보다 걸어가면서 스트레칭 하는 것이 더 좋은데 운동 습관이 없는 노인들은 운동할 시간에 병원에 물리치료 받으러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100세 시대에 혼자서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려면은 자식을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하는 셀프 시대의 건강을 지켜가면서 또 그 건강한 몸으로 생활비도 벌어가면서 즐겁게 100세 시대를 누려보자.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침묵이 금이라는 말이 있다. 반면에 수다의 힘이라는 것도 있다. 어떻게 들으면 항상 침묵하는 게 맞고 또 다르게 들으면 말을 많이 하는 게 맞고 참 갈팡질팡한 느낌이 든다. 사실 따지고 보면 둘 다 일리가 있다. 말을 많이 한다는 것 자체에 치유 효과도 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은퇴한 후 노후에는 입을 꾹 닫고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상당히 높아진다고 한다. 그래서 말을 해야 할 때는 당연히 말해야 한다. 그리고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해야 한다. 특히 말을 많이 함으로써 후회하는 경우가 있지만 침묵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침묵의 효과를 깨닫고 그 지혜를 잘 터득해서 활용해야 한다.
말을 배우는 데는 2년밖에 걸리지 않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에는 평생이 걸린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침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이다.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는 5가지 상황이 있다고 한다. 오늘은 이 5가지 상황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한다. 첫 번째,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들을 때는 차라리 침묵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한 고을에서 2사람이 서로 다퉜는데 그 같은 이유가 한 사람은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우기고 또 한 사람은 4 곱하기 7이 28이 맞다고 우기다가 서로 싸웠다고 한다. 계속 싸우다 보니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고원을 찾아가서 판결을 해달라고 했더니 원님이 27이라고 말한 사람은 집에 가라고 하고 28이라고 말한 사람을 곤장 때렸다고 한다. 곤장 맞은 사람이 억울해서 틀리지도 않았는데 왜 때리냐고 하니 원님은 말도 안 되는 저런 소리를 하는 사람하고 말을 나눈 잘못이기에 때렸다고 말한다. 즉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 택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하고는 처음부터 말을 섞지 말아야 한다. SNS도 마찬가지다. 어딘가에 댓글을 달 때도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 대고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없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침묵하는 것이 제일 좋다. 두 번째, 화가 났을 때. 대개 말 실수는 조급한 마음 혹은 욱하고 화가 났을 때 튀어나가는 말, 즉 감정이 격할 때 나오는 말이 두고두고 후회하는 경우에 많이 나타난다. 따라서 화가 날 때, 감정이 격할 때, 욱할 때는 일단 잠시 스스로에게 시간을 줘야 한다. 진짜 이 말만큼은 반드시 해야겠다고 생각이 될 때 딱 10초 후에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말을 안 하게 되거나 보다 이성적으로 말이 나온다고 한다. 그래서 참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잠깐만 기다렸다가 말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감정을 더 잘 누그러뜨리고 침묵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당황하고 난처한 상황에 있을 때. 예를 들어 어느 자리에 갔는데 누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해서 어떻게 봉조해야 할지 몰라 난처할 때가 있다. 그 사람에게 맞장구를 쳐줘야 할지 웃어 넘겨야 할지 아니면 험담하지 말라고 뭐라 해줘야 할지 당황스럽다. 이럴 때는 그 사람에게 맞장구 치거나 웃어 넘긴다면 우리도 같이 험담한 사람이 돼버린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싫은 소리 하면서 분위기를 깨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을 유지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대처법이다. 네 번째, 오해를 살 만한 상황이 생길 때. 오해를 할 때는 상대방이 뭔가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변명하면 할수록 구렁텅이에 빠진다. 변명해봤자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오해를 하고 있을 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 말을 믿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없다. 오히려 일이 더 꼬이기 마련이다. 그래서 오해를 받고 있을 때는 차라리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아무 말 하지 않으며 침묵하는 것이 오해를 푸는 지름길이 된다. 다섯 번째, 누군가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설령 싫어하는 사람의 비밀을 알았더라도 그것이 인간적으로 침묵해 주는 게 지혜롭고 품격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의 비밀을 알았을 때는 그 비밀에 관해서 입을 다물어 주는 것이 정말로 품격 있는 화법이다. 화법에는 말하는 방법뿐 아니라 말하지 않아야 할 때 말하지 않는 방법도 화법이다. 멋있고 품위 있게 늙고자 한다면 누군가의 비밀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는 더 멀리고 다니거나 험담을 하기보다는 나라도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지혜롭게 대처해야만 한다. 내가 한 행동은 결국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노년이 되면 오히려 대화를 나눌 사람도 적어지고 대화를 길게 나눌 만한 상황도 많이 없다 보니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그 틈을 타서 쓸데없는 말까지 하게 된다. 물론 말을 많이 하면 치매 예방과 우울증 완화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말을 할 때 계속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 생각하면서 대화를 나눈다면 정신적인 건강뿐 아니라 노후의 인간관계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늙어서도 품격 있고
멋있는 노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이 품격 있고 멋있는 나날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치매 예방은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그러려면 어떤 사람들이 치매에 걸리기 쉬운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치매 환자가 2050년이 되면 지금의 3배까지 증가한다는 워싱턴 의과대학교의 연구 결과가 있다.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노인들의 인구가 증가한 것들의 영향도 있지만 흡연, 비만, 고혈압 등의 부정적인 요인도 들어있다고 한다.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치매에 걸렸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피하면 된다. 오늘은 치매에 걸렸던 사람들의 4가지 유형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한다. 첫 번째, 몸이 둔한 사람이다. 나이가 들면 빠르게 행동하지 못하고 점점 굼떠지게 된다. 이는 근육이 젊은 시절에 비해 약해진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뇌가 약해졌기 때문에 굼떠지게 된다. 평소에 느릿느릿하게 행동을 해도 뇌가 빨리 약해진다. 즉, 뇌가 약해져서 행동이 느려지게 되고 또 행동을 느리게 하면서 뇌를 더 약해지게 만드는 것이다. 뇌세포는 사용하지 않거나 약하게 사용해도 약해지기 때문이다. 몸이 둔해지거나 잘 넘어지거나 하는 것도 결국 운동 근육을 담당하는 뇌가 약해진 것이다. 이것이 남들보다 심하면 파킨슨병의 각종 치매까지 올 수 있다고 한다. 노년이라면 둔해지고 느려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뇌와 근육 약화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생각과 행동을 빠릿빠릿하게 하려고 시도해야 한다. 처음에는 당연히 쉽지 않겠지만 오히려 의식적이고 반복적인 시도 자체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반대로 몸과 생각이 강화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두 번째, 모든 것을 귀찮아하는 사람이다. 나이 들면 힘이 들기도 하지만 왜 귀찮은 일이 많아질까? 인간만의 고유정신 기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전전두엽의 기능은 행동을 주시하고 이끌고 집중시키는 일을 하는 매우 중요한 부위다. 이 전전두엽이 약해지면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과 의지가 약해지고 무의지적으로 방에만 박혀 있으며 모든 것이 귀찮아지는 귀차니스트가 된다. 이것은 곧바로 치매의 원인이 돼버린다. 평소에 귀찮아지는 일이 많아지거나 무기력해졌다면 뇌가 약해져서 치매로 가는 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도 마찬가지로 귀찮더라도 한 번 더 움직이고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도 억지로 무언가를 하다 보면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또 다른 의욕과 의지를 만들어낸다. 힘들고 지친다고 절대 집이나 방 안에서만 박혀 있어서는 안 되며 가벼운 일을 귀찮아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반대로 귀찮은 일을 만들어내서 의도적으로 행동하다 보면 약해진 뇌를 다시 살리면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충동 억제가 안 되는 사람이다. 충동을 잘 억제하지 못하면 짜증이나 화를 잘 내고 부적절한 성적 욕구, 반사회적 행동 등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고약한 사람이 되기 쉽다. 평소 화를 참지 않고 잘 폭발하면 교감신경이 폭발적으로 흥분하게 되고 이때 과도하게 분비된 교감신경 호르몬이 혈관을 과도하게 수축시키며 뇌세포를 손상시킨다. 적절한 호르몬 분비는 집중력 증가와 혈류량 증가 등 긍정적인 도움을 주지만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분노나 짜증은 오히려 뇌의 인지 기능을 떨어뜨린다.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난다면 뇌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동적인 감정이 들 때마다 심호흡을 하면서 억제하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어느샌가 사소한 일에는 별것 아닌 듯 웃어넘기는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이가 들면 점점 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자기 입장만 고수할 뿐 전혀 상대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각이 굳어진 것이 아니라 변화를 수용하는 뇌의 기능이 떨어진 상태가 되면서 사고력과 판단력, 결정력과 수행 능력까지 떨어지게 된 것이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을 마주하다 보면 본인의 입장만 고집하고 상대방의 의견은 전혀 수용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는 그 사람이
반대급부를 이해할 능력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고집스러운 생각은 뇌를 약화시키고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심지어는 편집성 인격장애, 즉 타인의 행동을 의심하고 타인의 의도를 불신하는 병리적인 현상으로까지 나타날 수 있다. 이 상태까지 되면 친밀감을 느끼는 것조차 회피하고 경직되며 비타협적인 태도로 일관하게 되기에 스스로가 인지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가끔 고집스럽고 생각이 굳어졌다는 느낌이 든다면 더 늦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내 입장만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입장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통해 치매뿐 아니라 인격장애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질환을 예방해야만 한다. 이렇게 4가지 유형의 사람은 치매에 걸리기가 쉽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노년에 치매에 걸리기 쉬운 게 아닐까 싶다. 이러한 특징들이 나이 들면서 당연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성격이라고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 치매에 걸리기 쉬운 특징들을 알았다면 이제부터는 직접 몸소 실천하면서 나이가 들수록 뇌는 더 젊어지는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해보자.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항상 건강하고 젊게 사는 나날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과거에는 관계에 대한 책임이 전부 우리에게 있었다. 가족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등 이런 것들로 우리는 책임감 강하게 사느라 우리만을 위해서 살았던 적이 없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오로지 우리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노후 준비를 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후 준비는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다. 노후 준비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노후 준비에 4가지 원칙이 있다. 첫 번째,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미리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만 갖춘다면 노후 준비 절반은 이미 완성이다. 일찍부터 혼자서 사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었을 때 같은 나이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삶의 질이 다르다. 혼자서 먹고 싶은 음식을 요리하는 것과 내가 사는 집을 잘 정리하는 것, 2가지만 갖춰도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 나이가 들어서 혼자 산다고 하더라도 하루 약 4시간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건강과 이 2가지 능력만 갖추면 두려울 것이 없다. 나머지 시간은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는 등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면서 하루하루를 알차게 살아갈 수 있다. 어차피 누구나 인생은 혼자 살게 될 텐데 이 혼자서 살아가는 능력을 미리 조금씩이라도 키워놓는다면 더 이상 앞으로의 노후 걱정은 필요가 없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삶의 엄청난 변화로서 두렵게 여기지 말고 천천히 준비해 나가다 보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2번째, 세상과 함께 살아간다. 나이 먹고 혼자 살면서도 세상과 너무 동떨어지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혼자 살아도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꼭 마음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1-2명은 있다. 그리고 가깝게 지내지는 않더라도 주변의 이웃이나 지인들과도 관계가 잘 원만하게 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요즘에는 혼자 지내더라도 유튜브를 보거나 카톡으로 글과 사진도 주고받으면서 얼마든지 세상과 소통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요즘에는 나이 든 사람들도 취미, 동아리 활동 등을 많이 하고 있기에 그 활동을 통해 나오는 인간관계에서 아주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 요즘에는 모임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서로의 사생활을 깊게 나누기보다는 세상 돌아가는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서 부담 없이 편하게 수다 떨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고 한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며 등지고 살지 말고 이렇듯 변화하는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효과적인 노후 준비라고 볼 수 있다. 3번째, 배우자와 상관없이 살 수 있어야 한다. 부부가 함께 살아도 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비슷하게 살고 있다. 붙어 있으면 자주 싸우고 갈등을 계속해서 겪는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만의 시간을 늘려가면서 부부와 함께하는 시간을 조금만 줄인다면 오히려 부부관계가 훨씬 좋아질 수 있다. 서로 할 일도 없이
계속 함께 붙어 있으면 싸움밖에 하지 않는다. 서로 사소한 실수를 가지고 싸우거나 심지어는 더 나아가 과거의 실수까지 끄집어내서 싸우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산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혼자 있고 때로는 같이 함께하는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 밥을 먹을 때도 반드시 함께 먹어야 하고 취미 생활도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은 혼자서 해보는 것이다. 네 번째, 자기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킨다. 젊은 시절처럼 밖으로 돌려서 무엇인가 성취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기에는 우리 체력이 따라주지 않는다. 그리고 체력이 따라준다고 해도 물질적 성장을 위해 큰 투자를 하거나 무모한 도전을 했다가 우리 나이에 한번 실패한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인 성장보다 우리 내면의 성장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치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무언가 깨닫고 받아들일 때 우리를 더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이다. 내면 성장을 위해 하나씩 깨닫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 책을 읽는다든지 무슨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다든지 또 이런 영상을 보고 깨달을 때 나오는 그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 이상 몸에 좋다고 한다. 뭔가 엄청난 깨달음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정보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오는 그 기쁨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다. 혼자서 사색에 잠겨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이런 본질적인 자문을 하면서 나름대로 작은 것들을 자각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옛날에는 느끼지 못했던 마음속으로 기쁨을 느끼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렇듯 우리가 공부하면서 깨닫는 기쁨을 누리는 것은 노후의 가장 큰 행복 중 하나다. 우리 노년을 행복한 삶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공부도 하고 학습도 하고 또 생각도 하고 사색도 하면서 무엇인가 깨달아가면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하루하루 조금씩 혼자 살아가는 그 능력을 키우고 공부를 통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 노년에는 나를 위해 좀 더 뭘 해줄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노후 준비를 시작해보자.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후 준비가 완벽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새삼 느끼는 것들이 많다. 이제는 100세 시대라서 열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나이가 들면 왠지 모든 것이 귀찮아지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움직이는 것이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나가는 것도 싫어진다. 또 무언가를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자꾸 미루는 스스로가 보일 때도 있다. 젊은 사람과 나이가 든 사람은 단순히 나이만 더 많아진 것이 아니라 DNA 자체가 바뀐다고 한다. 체질이 아예 바뀌는 것이다. 생각은 똑같이 살아있지만 몸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노후에 매일매일 우리 나름대로의 생활 수칙을 만들고 그것을 실천에 감으로써 침체되는 생활을 벗어나야만 한다.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실생활에 적용하면 활력 있는 노후를 만들어주는 기본적인 생활 수칙 3가지가 있다고 한다. 오늘 이 3가지를 토대로 나만의 생활 수칙을 만들어 보자. 첫 번째, 일단 나간다. 나이가 들면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도전한다고 하더라도 나가서 하기보다는 집에 박혀서 하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좋지만 일단은 밖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봐도 좋고 시장이나 장터에 가서 왁자지껄한 상황을 직접 몸소 느끼면서 세상의 활력을 얻어볼 수 있다. 사실 일단 나가는 것은 정말로 바깥에 나가야만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무언가 생각한 것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즉각 실행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실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읽고 싶은 책 혹은 읽어야 할 책이 있다면 일단 바로 구입해버리면서 즉각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바로 실천해야만 한다. 두 번째, 사람을 만나야 된다. 마당발이 될 필요도 사람을 깊게 사귈 필요도 없다. 여러 사람,
각계각층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때로는 그냥 친한 친구를 계속 만날 수도 있지만 친한 친구를 계속 만나서 얻는 활력 못지않게 낯선 사람을 만나서 얻는 활력도 대단히 많다. 늘 만나던 사람에게서 얻는 정보는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배울 것도 한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주는 기운과 상황이 주는 기운이 항상 일정하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형태에서 새롭고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된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정보나 사실을 알게 되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사람과의 단순한 짧은 만남이 주는 새로운 기운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젊음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만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대화를 나누고 수다를 떨므로써 활력을 얻게 된다. 세 번째, 나눠야 한다. 나눈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나눠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나눠 갖는다는 의미도 있다. 우리가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은 기브 앤 테이크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야 한다. 베풀기도 하고 받기도 해야 하지만 특히 많이 베풀어야 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나눠주기도 해야 한다. 베푼다고 하면 돈부터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는 돈보다 더 베풀 수 있는 것은 사실 많고 다양하다. 우리가 돈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것에는 크게 7가지가 있다.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웃음의 공덕인 미소, 공손한 태도로 남에게 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말, 마음의 문을 열고 남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 호의를 담은 부드럽고 온화한 눈빛, 어려운 이웃이나 힘든 사람의 짐을 들어주는 등 몸으로 남을 돕는 행동,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양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지 않고도 남을 헤아리고 알아주는 마음이 있다. 이 7가지를 제외하고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들은 셀 수 없이 많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베풀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회에서 어떤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나이가 들면 귀찮아지고 지치는 것이 맞지만 우리는 했던 일들만 반복하고 맨날 같은 장소에만 있으려 하고 항상 만나던 사람들만 만나서는 안 된다. 당연히 머리로는 알지만 몸으로 실천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만의 생활 수칙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이를 따르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확실히 젊어지고 열정적인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결국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큰 원동력이 된다. 영상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누구보다 활기차고 힘나는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새삼 느끼는 것들이 많다. 이제는 100세 시대라서 열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나이가 들면 왠지 모든 것이 귀찮아지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움직이는 것이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나가는 것도 싫어진다. 또 무언가를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자꾸 미루는 스스로가 보일 때도 있다. 젊은 사람과 나이가 든 사람은 단순히 나이만 더 많아진 것이 아니라 DNA 자체가 바뀐다고 한다. 체질이 아예 바뀌는 것이다. 생각은 똑같이 살아있지만 몸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노후에 매일매일 우리 나름대로의 생활 수칙을 만들고 그것을 실천해 감으로써 침체되는 생활을 벗어나야만 한다.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실생활에 적용하면 활력 있는 노후를 만들어주는 기본적인 생활 수칙 3가지가 있다고 한다. 오늘 이 3가지를 토대로 나만의 생활 수칙을 만들어 보자. 첫 번째, 일단 나간다. 나이가 들면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도전한다고 하더라도 나가서 하기보다는 집에 박혀서 하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좋지만 일단은 밖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봐도 좋고 시장이나 장터에 가서 왁자지껄한 상황을 직접 몸소 느끼면서 세상의 활력을 얻어볼 수 있다. 사실 일단 나가는 것은 정말로 바깥에 나가야만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무언가 생각한 것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즉각 실행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실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읽고 싶은 책 혹은 읽어야 할 책이 있다면 일단 바로 구입해버리면서 즉각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바로 실천해야만 한다. 두 번째, 사람을 만나야 된다. 마당발이 될 필요도, 사람을 깊게 사귈 필요도 없다. 여러 사람, 각계각층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때로는 그냥 친한 친구를 계속 만날 수도 있지만 친한 친구를 계속 만나서 얻는 활력 못지않게 낯선 사람을 만나서 얻는 활력도 대단히 많다. 늘 만나던 사람에게서 얻는 정보는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배울 것도 한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주는 기운과 상황이 주는 기운이 항상 일정하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형태에서 새롭고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된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정보나 사실을 알게 되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사람과의 단순한 짧은 만남이 주는 새로운 기운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젊음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만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대화를 나누고 수다를 떨므로써 활력을 얻게 된다. 세 번째, 나눠야 한다. 나눈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나눠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나눠 갖는다는 의미도 있다. 우리가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은 기브 앤 테이크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야 한다. 베풀기도 하고 받기도 해야 하지만 특히 많이 베풀어야 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나눠주기도 해야 한다. 베푼다고 하면 돈부터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는 돈보다 더 베풀 수 있는 것은 사실 많고 다양하다. 우리가 돈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것에는 크게 7가지가 있다.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웃음의 공덕인 미소, 공손한 태도로 남에게 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말, 마음의 문을 열고 남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 호의를 담은 부드럽고 온화한 눈빛, 어려운 이웃이나 힘든 사람의 짐을 들어주는 등 몸으로 남을 돕는 행동,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양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지 않고도 남을 헤아리고 알아주는 마음이 있다. 이 7가지를 제외하고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들은 셀 수 없이 많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베풀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회에서 어떤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나이가 들면 귀찮아지고 지치는 것이 맞지만 우리는 했던 일들만 반복하고 맨날 같은 장소에만 있으려 하고 항상 만나던 사람들만 만나서는 안 된다. 당연히 머리로는 알지만 몸으로 실천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만의 생활 수칙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이를 따르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확실히 젊어지고 열정적인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결국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큰 원동력이 된다. 영상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누구보다 활기차고 힘나는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빠른 세계 1위이고 노인 빈곤율도 세계 1위이며 파산자 4명 중 1명이 노인이라고 한다.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난 노인들의 파산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가져다 준다. 과연 어떤 것들이 우리들의 노후 인생을 망치는지에 대해서 오늘 그 3가지를 나눠보고자 한다. 첫 번째, 잘못된 투자.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파산 원인으로는 늘어난 수명에 비하여 짧아진 퇴직 연령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 퇴직 연령은 49세이며 80세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퇴직하고 30년은 더 살아야 한다. 퇴직을 하면 수입이 확 줄어들기에 노후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인가 창업을 하거나 투자를 시도하다가 파산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아직 많이 남아있는 노후 기간의 생활이 걱정이 되어 부동산이나 주식 혹은 코인까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투자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때가 있다. 투자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투자하기 전에 투자 대상에 대해 철저하게 공부하고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 알고 투자에도 실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말만 믿고 투자하는 것은 우리 노후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 된다.
두 번째, 독립하지 못한 자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자료에 의하면 노후의 성인 자녀 부양 비율이 약 40%이고 성인 자녀 부양 비용은 월 평균 73만 원이라고 한다. 은퇴 후 큰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캥거루 가족처럼 사는 자녀들 뒷바라지하느라 부모 등골이 휘어지는 것이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자식들의 교육비뿐 아니라 사업자금까지 지원해줬다가 모든 게 다 망하면서 자식과 함께 파산하고 같이 신용불량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다. 자식은 성인이 되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강하게 키워야 한다. 독수리가 제 새끼를 낭떠러지에서 나는 연습을 시키듯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정신력과 노하우를 전수해야지. 가진 돈을 모두 준다면 자식과 함께 부모까지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의료비. 대한노인병학회 발표에 의하면 수명 연장에 따른 노후의 병치레 기간이 약 20년가량 되고 65세 이상 연간 평균 진료비가 360만 원이라고 한다. 물론 건강한 사람까지 포함한 통계이기 때문에 병치레하는 노인들은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평소에 꾸준히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노후 의료비를 많이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노후 파산을 막는 방법은 자기 건강을 지켜가면서 최대한 생활비를 벌 수 있을 때까지 버는 것이다. 확실한 생활 수칙과 꾸준한 운동은 건강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제적인 이득도 가져다 줄 수 있다. 매일매일 생활 계획을 세우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고 소소한 아르바이트 등 할 일을 찾아 돈을 벌고 나머지 시간은 취미 활동 등 활력 있게 산다면 건강도 좋아지고 노후 파산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노후의 재앙을 막으려면 건강 대책을 꼼꼼하게 세워야 한다. 건강한 노후란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되어야 한다. 노년학 학자들은 노령으로 신체 기능이 떨어져도 정신적으로 여유와 만족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독서나 명상, 자기 개발 등에 집중하다 보면 건강도 훨씬 더 좋아진다고 말한다. 그리고 친밀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건강도 매우 중요하다. 일본의 노후 파산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파산자들이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따지고 보면 연금 수입의 부족보다도 건강하지 못한 노년의 삶이 파산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노후 파산을 막으려면 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하기, 빼기를 잘해야 된다. 더하기는 은퇴 후에도 일을 더하기, 저축 더하기, 건강관리 더하기 등을 하고, 빼기는 자녀 지출 지원 줄이기, 자동차 경비 줄이기, 경조사비 줄이기, 집 규모 줄이기 등과 같이 빠져나가는 비용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젊어서는 지출이 많으면 돈을 더 많이 벌면 되지만 나이가 들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나 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출을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다. 나이 들어서까지 폼생폼사로 살면서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압박받을 수밖에 없다. 길고 긴 노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노후 자금을 만든다고 잘 알지도 못하는 곳에 몰아서 투자하지 말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지켜가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면서 생활비도 절약하면서 파산 없는 행복한 노후를 살아야 한다. 항상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은 노후가 매일매일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 것은 학창시절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 나이 들어서도 나쁜 친구와 어울리지 말고 좋은 친구들과 어울려야 인생이 충만해진다.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노후에 어울리는 친구들이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오늘은 노후에 반드시 걸러야 하는 친구 3명과 내 옆에 항상 있어야 할 친구 3명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한다. 나이 들면 반드시 걸러야 하는 친구 첫 번째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진실성이 없고 아부하는 사람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롭게 하는 친구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비율을 맞추지만 이 사람의 관심사는 오직 자신의 이익밖에 없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는 마치 입술에 꿀을 바르듯 달콤한 말만 속삭이지만
이익을 다 얻은 순간 뒤도 돌아다보지 않고 돌아서 가버리는 사람에게서 진실성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사람을 친구라고 곁에 둔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뜯기는 수밖에 없다. 나이 들면 반드시 걸러야 하는 친구. 두 번째는 줏대 없는 사람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유순하고 부드러워 좋은 사람 같아 보이지만 이 말 저 말에 휩쓸려서 줏대 없이 쉽게 말을 바꾸는 사람은 정말로 해롭다. 평상시에는 좋은 말도 많이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믿음을 얻었지만 자신에게 불이익이 조금이라도 닥치거나 손해를 볼 것 같으면 그때는 완전히 얼굴색을 바꾸고 다른 사람이 되어버릴 것이다. 이런 사람을 친구로 두면 뒤통수 얻어맞는 것과 같은 배신을 당하게 된다. 그냥 시간 문제일 뿐이다. 나이 들면 반드시 걸러야 하는 친구. 세 번째는 말로 다 하는 사람이다. 말로야 세상을 다 바꾸고도 남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우스운 사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말로 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말이 너무 가벼워 전혀 그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말만 떠올리니 믿음이 가질 않는다. 이런 류의 사람은 떠벌리는데 전혀 부담을 느끼지도 않고 또 자기가 말한 것을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낯짝이 두꺼운 건지 기억이 짧은 건지 모르겠지만 친구라고 믿음을 줘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 곁에 항상 두어야 할 세 가지 친구 유형은 어떤 유형일까? 내 옆에 항상 있어야 할 친구. 첫 번째, 정직하고 강직한 사람. 언제나 한결같이 정직하고 착한 사람을 보면 사람이 우직하다고 말한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이익을 보기 위해 때와 상황에 따라 쉽게 바뀌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우직한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만큼 친구 역시 나쁜 길로 이끌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겉보기에는 무뚝뚝할지 몰라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복 없이 한결같다. 우직한 사람은 정말로 좋은 친구다. 내 옆에 항상 있어야 할 친구. 두 번째, 신의가 있는 사람. 친구를 보살펴주는 사람이 신의가 있는 사람이다. 약속을 지키고 남에게 미루지 않고 책임감 있게 솔선수범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항상 꾸준히 라도 나서서 도와주고 믿고 의지할 수 있다. 언제 어느 때 만나도 변함없이 대해주는 사람이 신의가 있는 친구다.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인생에 유익함만 가져다 줄 것이다. 내 옆에 항상 있어야 할 친구. 세 번째, 견문이 넓은 사람. 늘 공부하고 깨우치고 실천을 행해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즉 견문이 넓은 사람들이 있다. 문제가 생겨도 당황함이 없이 해결책을 내놓는 지혜로움과 재밌는 이야기와 창의적인 발상으로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사람들이 좋은 친구다. 그런 친구들과는 잠깐 대화를 나눠도 언제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긍정적인 것을 배울 수 있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친구다. 좋은 친구, 나쁜 친구 유형이 세 가지씩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크게 포괄해서 보면 좋든 나쁘든 이 세 가지 유형에 다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친구들의 유형을 듣다 보면 분명히 누군가가 떠오른다. 과연 우리는 반대로 우리의 친구들에게 어떤 유형의 친구에 속하는지, 좋은 친구 유형에 우리 얼굴이 떠오르는지, 나쁜 친구 유형에 우리 얼굴이 떠오르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의 유형으로 남아 계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일까? 만일 오늘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후회하게 될까? 돈이나 명예 따위가 아니라는 건 알겠지만 구체적인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임종의 순간을 미리 맞았던 타인들의 깨달음을 참고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말기암 환자들을 돌봤던 간호사 브루니 웨어가 블로그에 올렸던 글을 통해 수년간 암 환자 병동에서 일하며 환자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보여준 통찰을 알아볼 수 있다. 그가 지켜본 사람들은 임종 때 경이로울 정도로 맑은 정신을 갖게 됐는데 저마다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놀랍게도 후회하는 것은
거의 비슷했다고 한다. 지나온 삶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갈 때 어떤 일들이 가장 아쉬움으로 남을까? 죽음을 맞이할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를 교훈으로 삼아 남아있는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의 지표로 삼아보자. 첫 번째, 내 뜻대로 살지 못한 것. 가장 큰 후회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지 말고 스스로에게 진실한 삶을 살 용기가 있었더라면 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삶이 끝나갈 때쯤 돼서야 얼마나 많은 꿈을 이루지 못했던가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는 사람이야 거의 없겠지만 특히나 아버지들은 가족의 부양을 위해 포기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것을 하거나 하지 않기로 한 자신의 선택 때문에 꿈의 절반조차 이루지 못한 채 죽어야 한다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길을 선택한 삶의 대가가 뼈저린 후회뿐이라면 눈치 보지 말고 자신이 바라고 좋아하는 삶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생각하고 과감히 행동하는 편이 더 좋았을 것이다. 그게 어떤 결과로 다가오든 자신에게 진정한 삶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일을 덜 하지 못한 것. 이 후회는 모든 남성에게서 나타난 공통점이었다. 그들은 회사에서 쳇바퀴를 도느라 아이들의 어린 시절과 배우자와의 친밀감을 놓친 것을 깊이 후회하고 있었다. 노년의 안정된 삶과 풍요로운 미래의 청사진 속에 나 자신을 하루하루 모질게 학대해온 세월의 미안함과 깊은 후회를 느낀 것이다. 이제껏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토록 스트레스를 받고 애쓰고 애간장 녹이며 움켜진 일들 중 지금 우리에게 유의미한 일로 남은 일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것들에 무작정 휘둘릴 필요가 없는 것이니 매사 조바심보다는 삶의 여유를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 세 번째, 화를 내지 못한 것.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른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들은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 내면에 쌓인 냉소와 분노가 병을 만들었다고 여겼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나의 의견을 떳떳하게 표현하고 살았더라면 내면 속에 내 삶은 더 윤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일 것이다. 남의 시선에 신경 쓰여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다가 용기 내어 드러냈을 때의 통쾌함과 유쾌함을 느껴본 적이 있지 않은가. 누군가는 나를 싫어하고 누군가는 나를 좋아한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 하지 말고 자기 감정에 솔직해지는 편이 훨씬 삶을 유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네 번째, 친구들을 챙기지 못한 것. 사람들은 또 임종 직전에 오랜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곤 했다. 하지만 막상 그땐 친구들의 연락처도 수소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친구들과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할 만큼 왜 그렇게 무심했을까? 어린 시절 속에 친구들과의 추억은 꿈같이 흘러온 인생길 마지막에 몸서리치게 그리울 것이다. 연락처라도 알아두고 수시로 추억을 얘기하며 살아가는 시간을 만들어가야 한다. 다섯 번째, 도전하지 못한 것. 직업을 바꿔볼까? 저런 취미를 가져볼까? 저 기술을 배워볼까? 세계 여행에 도전해볼까? 살면서 온갖 욕망에 사로잡힐 때에도 주변 여건을 생각하고 꿈은 꿈인 채로 포기하며 살아온 삶에 왜 용기를 내보지 못했던가라는 후회는 이 세상에서 남은 마지막 아쉬움이었던 것 같다. 변화를 두려워해 즐겁게 살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마치 인생에 리허설이 있는 양 삶을 살아간다. 언젠가는 진짜 삶이 올 것처럼 헛된 기대를 안고 하루하루 똑같이 반복하며 살아간다. 마치 이번 삶은 대충 살고 다음번 생에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망상이 깔려있는 듯하다. 우리는 만사제치고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과 마주해야 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나는 이대로 괜찮은가? 이것이 내가 바라는 삶인가? 내 인생의 말미에서 한 후회는 무엇인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지 않으면 삶은 늘 고난의 연속일 것이다. 삶은 두 번 살 수 없고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좀 더 행복하게
놔두지 않은 것도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게 웃고 삶의 활력소를 찾고 싶었다는 걸 깨닫고 이 세상을 떠났다. 결국 모든 것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 말라는 경고로 통한다. 길을 알면서도 못 가는 건 멍청해서가 아니라 너무 똑똑해서일 것이다. 오늘 밖에 모르는 바보. 그렇게 바보로 한번 살아보자고 부질없는 다짐을 거듭해 본다.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발휘하며 살아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며 때론 이기적으로 보일지라도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자기 자신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이기적 본성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마침내 오직 한 번뿐인 내 인생을 소중하고 행복하게 꾸려나가야 한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조금이라도 덜 후회하기 위한 삶을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인생에는 후회가 남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